지난 시간에 이어서 암호 프로토콜을 설계할 때 사용하는 기초적인 기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봤던 게 여분 정보이고요. 여분 정보는 암호문을 복호했을 때 내가 올바른 키를 썼는지 아니면 그 암호문이 해당 키로 암호화된 암호문인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였습니다. 그걸로 무결성은 보장할 수는 없어도 그 여분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이 암호문이 내가 생각했던 키로 암호화된 암호문임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즘에 와서는 인증 암호화, 무결성까지 보장하기 때문에 여분 정보의 역할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 그런 거고요. 이 여분 정보에는 명백한 여분 정보가 있고 함축적인 여분 정보가 있는데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는 여분 정보이면은 명백한 여분 정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살펴볼 식별자라든지 참여자의 식별자라든지 난스라든지 또 뒤에 살펴본 타임스탬프라든지 대부분의 우리가 암호문에 포함하는 값들이 여분 정보인 경우가 많습니다. 명백한 여분 정보인 경우가 많고, 그런 명백한 여분 정보는 암호 해독 공격을 용이하게 해주지만 그렇다고 그 해독 공격에 대해서 너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전수조사하면은 키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수조사하는 거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걱정해야 될 요소는 아닙니다. 명백한 여분 정보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불안한 요소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패스워드로부터 만든 키, 그런 키는 명백한 여분 정보를 암호하게 되면은 쉽게 키를 알아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상당히 주의가 요하고, 일반적인 키로 우리가 메시지 암호할 때 명백한 여분 정보가 들어감으로써 공격자들한테 유리하게 해주지 않냐라는 걱정은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명령 기법을 살펴볼 건데, 명령 기법은 뭐냐면은 메시지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암호문 내에 상대방 또는 참여자의 식별자를 포함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암호문을 전달하게 되면은 그 암호문을 전달해서 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키 확립을 하고자 한다. 그래서 서버가 앨리스한테 세션 키를 암호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원래 서버가 전달했던 의도는 뭐냐면은 서버는 밥과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세션 키를 앨리스에게 비밀로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등장하는 이 요소들, 서버가 보낸 거죠. 그럼 서버가 했다는 거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암호문에서. 밥과 사용할 수 있는 키예요. 그러면 이게 밥과 사용할 수 있는 건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고, 새로운 세션 키, 그러니까 이 키가 새롭다는 거, 최근에 만들었다는 거를 뭔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이 암호문은 앨리스가 풀어봐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요것만 이렇게 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나타나는 요소가 거의 없는 거죠. 물론 여기를 복화해서 이게 서버가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면, 여기는 확인도 안 되죠. 실제 랜덤 값만 암호하고 있으니까. 만약 확인이 된다면 서버가 했다는 건 알지만, 그리고 그거를 앨리스가 풀어보도록 했다는 건 알지만, 밥이나 새로운 세션 키라는 그 의미는 이 암호문 내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걸 이용해서 공격할 여지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까 봤듯이 이 키는 앨리스가 밥과 사용하기 위한 키다. 그래서 여기서다가 앨리스 이름과 밥의 이름을 같이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인딩을 시켜주는 거예요. KAB와. 물론 이게 제대로 바인딩 되려 그러면은 이제 인증 암호화가 필요한데, 이제 인증 암호화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이 키는 이제 앨리스가 밥과 사용할 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없었을 때와 있는 것과는 차이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은 서버가 이 키를 밥이 아니라 캐롤이나 뭐 데이브 다른 사람하고 쓰려고 주는 키면은 거기에 B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C나 D 다른 값이 들어가겠죠. 그걸 통해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A, B를 다 넣었어요. 왜냐하면은 앞에 보면 앨리스 뭐 이런 거 다 필요하니까 앨리스 이름까지 넣는데 실제는 A는 여기에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은 이 암호문은 누구만 풀 수 있어요. 서버와 앨리스만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지는 앨리스를 위한 메시지, 앨리스를 위한 암호문임은 알 수 있는 거예요. 앨리스가. 자기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앨리스의 이름은 넣지 않아도 돼요. 즉, 이 어떤 암호문이 있을 때 그 암호문을 암호화할 때 사용된 키, 이 키로부터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서버가 만들었고 앨리스를 위한 것이라는 걸 이 KAS로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요소는 여기에 안 들어가도 되는 거죠. 여기에 S 이름도 안 넣잖아요. 그러니까 SA 이런 이름들은 여기에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필요한 건 B 이름은 필요해요. B는 어떤 것으로부터 유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암호문이 있을 때 그 암호문을 암호할 때 사용된 키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정보는 굳이 이 안에다 암호문 내에다가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 빼고 이제 B만 들어가도 충분히 앞에서 얘기한 이 의미를 전달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에 요 새로운 세션 키라는 개념은 여기에는 없죠. 이제 그 요소가 이제 추가까지 돼야 온전한 의미의 전달이 되는 거죠. 그게 없으니까 재전송 공격 등 또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최근성이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이 의미와 똑같은 것을 대칭키를 쓰지 않고 공개키만 써서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어떤 의미가 전달돼야 되냐면 이건 서버가 만들었다는 게 제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비밀성이 보장이 돼야 되니까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마이너스 KS로 암호한 다음에 전체를 플러스 KA로 암호했어요. 그래서 밖에 거 플러스 KA로 암호한 거는 목적이 뭐예요? 비밀성 제공이 목적이 되겠죠. 그리고 안에 있는 마이너스 KS로 암호한 거는 이 암호문을 누가 만들었다? 서버가 만들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두 개의 키로 이렇게 이중 암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를 대칭키로 했을 때와 공개키로 바꾸게 되면은 이렇게 이중 암호가 필요해요. 인증과 비밀성을 따로 제공해야 되니까. 하나로 제공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만들고 놓으니까 아까 생각해서 우리는 A는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A를 생략할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A를 생략할 수 없냐면은 A라는 이름은 A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유추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KS가 아니라 플러스 KA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플러스 KA가 직접적으로 이 데이터를 암호하고 있지 않아요. 이 데이터를 암호하고 있는 건 뭐예요? 마이너스 KS예요. 그래서 어떤 걸 생략할 때
아무렇게 생각할 수는 없고 그 키로 직접적으로 암호한 데이터들 암호했을 경우에는 그 키로부터 그 유추할 수 있는 정보는 생략할 수 있어요. 여기에 S는 안 넣고 있죠. S는 넣을 필요가 없어요. 이 키가 마이너스 KA였으니까. 근데 플러스 KA는 이 안에 거를 직접적으로 암호한 게 아니라 이 마이너스 KA수 암호된 암호문을 암호한 거기 때문에 A를 생략할 수 없다. 만약에 A를 생략하면은 어떤 공격이 가능하냐면 예전에 C가 B와 통신하고 싶어서 서버한테 요청을 해서 요 메시지를 받았어요. 원래는 이 형태대로 하면은 이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 C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보내는 수신하는 참여자의 메시지 식별자는 생략했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C는 이 바깥 거는 복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안에 거를 다시 플러스 K로 암호해서 주게 되면은 이 A는 이 키를 자신과 B와 사용하도록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생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얘로부터 유추되는 게 A인데 얘는 이 안에 있는 요 키를 직접적으로 암호하고 있지 않아요. 아까 여기서는 얘로 KAB 요거를 직접적으로 암호하고 있으니까 A는 생략할 수 있는데 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의 최근성. 아까도 그 여기서는 이제 요격과 여기에는 이제 최근성을 뭔가 알게 해주는 정보는 없었어요. 그래서 메시지의 최근성을 확인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근성이 확인이 안 되면은 재전송 공격에 취약하게 돼요. 그리고 초기 암호 프로토콜에서 가장 위협이 됐던 게 재전송 공격입니다. 그래서 이 재전송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메시지 최근성을 보장하는 기법들을 이제 만들어서 썼는데 이 기법들은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이 메시지가 과거에 만들어진 건지 지금 만들어진 건지를 구분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 구분을 어떤 요소, 어떤 값을 암호문 내에 포함해가지고 그 값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최근에 만들어진 메시지인지는 어떤 방식으로 제공을 하냐면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실제 시간 개념을 이용하는 게 있고 시간 자체를 이용하는 게 있고 인과관계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인과관계를 이용하는 거는 우리가 이미 봐왔습니다. 난스 기법이 바로 인과관계를 사용하는 거예요. NA가 가고 NA가 포함된 게 오면은 이 메시지는 1번 메시지 이후에 만들 수밖에 없구나. 그거를 이용해서 이 메시지는 이번에 만들어졌다는 거를 확인하는 그런 방법이 이제 인과관계를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는 시간적인 개념을 이용하거나 인과관계를 이용하는데 시간관계를 이용하는 거를 우리는 보통 타임스탬프 기법이라고 그러고 인과관계를 이용하는 기법을 난스 기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역할을 크게 제공자, 입증자, 검증자로 구분하게 되는데 다 다른 사람은 아니고요. 타임스탬프는 어떤 방식이냐면은 암호문 내에 현재 시간을 찍는 거예요. 현재 시간을 기록해서 주는 거예요. 그게 타임스탬프 기법입니다. 그러면 이 기법에서 이 식별자를 만든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 사람이에요. 그 암호문 내에 포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타임스탬프 기법에서는 타임스탬프를 얻어가지고 메시지에 넣는 제공자와 입증자가 동일한 사용자이고요.
검증자는 이와 다른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임스탬프 기법에서는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메시지의 최근성을 보장할 수 있어요. 반면에 난스 기법에서는 인과관계를 이용해요. 그래서 난스가 가고 난스가 포함된 암호문이 오면은 이 암호문의 최근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얘가 아니라 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갔다 와야 되니까 두 개의 메시지를 필요하는데 후자 메시지의 최근성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난스를 제거하는 사람하고 검증자가 여기서는 같습니다. 난스를 준 사람이 나중에 내가 준 난스를 포함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해가지고 이 암호문이 최근에 만들어진 건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증자는 이 준 난스 값을 포함함으로써 이 암호문이 이번에 네 요청에 의해서 만든 메시지라는 것을 입증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난스 기법을 또 시도 응답 방식이라고도 해요. 챌린지를 주고 그 챌린지가 포함돼서 되돌아오게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공자, 입증자, 검증자 역할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어떤 특정한 값이 최근성 식별자로 적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한 값이 예측할 수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임스탬프는 예측이 가능하죠. 현재 시간이니까. 그래서 예측이 가능하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예측할 수 있으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예측이 가능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건 아니고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예측 불가능성이 필요한 기법이 있고 그렇지 않은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난스 기법은 불예측성보다는 난스 자체가 number use once잖아요. 한 번만 사용한 값이어야 돼요. 여러 번 사용하면 안 되고 한 번만 사용해야 됩니다. 예전에 사용했던 것을 또다시 사용하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구체적으로 좀 살펴봅시다. 먼저 타임스탬프 기법이에요. 그래서 타임스탬프 기법은 메시지 암호문을 전달할 때 그 안에 현재 시각을 포함해서 그 타임스탬프라고 하는데 걔를 포함해서 암호문을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수신한 사용자는 그 암호문을 푼 다음에 타임스탬프 값을 얻겠죠. 저 상대방이 찍은 타임스탬프 값을 그 타임스탬프 값과 나의 현재 시간을 비교해 가지고 이 메시지가 최근에 만들어진 메시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할까요? 그쵸. 그게 이제 허용 윈도우라는 건데, 그걸 떠나서 A와 B가 타임스탬프를 이용해서 그 최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A의 시간과 B의 시간이 잘 동기화되어 있어야 돼요. 나는 오늘로 돼 있고 저 사람은 시간이 잘못돼가지고 내일로 돼 있다. 그럼 내 메시지가 최근 메시지임을 확인이 안 되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임스탬프를 이용하게 되면은 현재 시간을 이용하는 거니까 각 그 클라이언트 서버들의 시스템들이 시간이 잘 맞아야 돼요. 조금 오차는 있을 수 있는데 오차가 크면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클럭 동기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클럭 동기화는 뭘로 동기화할까요? 서로 시간을 맞출까요? 그치. 서로 동기화를 맞추는 게 아니라 시간은 이 응용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소프트웨어나 내 시스템 쓸 때 현재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시간을 표준 시간하고 맞추는 거죠. 뭐 타임 서버를 이용해서 컴퓨터들이 그 타임 서버로부터 뭐 주기적으로 맞추든 어떤 방법을 써서
시간을 맞추죠.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기지국과 통해서 하면서 늘 시간을 맞춰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동기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기화는 현재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은 그런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제가 학생 때는 소프트웨어들을 시간으로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일주일만 사용하게 기간을 줬어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계속 공짜로 쓰기 위해서 내 시간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컴퓨터 시간을 바꾸면은 얘가 아직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걸로 착각해가지고 계속 쓰게 해주는 거지. 근데 그렇게 내 시간을 바꾸게 되면은 그 소프트웨어는 올바르게 동작하는데 다른 소프트웨어들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시간 동기화는 불가피하게 표준 시간하고 맞춰줄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한 가지 문제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 B가 있을 때 A, B가 정확하게 시간을 일치해서 이렇게 가기는 힘들어요. 조금은 오차는 있을 수밖에 없고요. 표준과 동기화 하더라도. 그리고 메시지에 빵 쏘면은 이 메시지가 바로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빛의 속도로 여기에 도달하는 건 아닙니다. 또 그 통신 방법에 따라서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A가 찍었던 시간하고 도착한 시간이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타임스탬프를 최근 타임스탬프로 인정하는 범위가 있고 그 범위를 우리가 허용 윈도우라 그래요. 이거는 프로토콜에서 정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냐면은 시간 동기화 메커니즘과 그리고 메시지 통신 지연 시간을 고려해서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 그러니까 TA-TB의 절대값이 어떤 우리가 시스템에서 정해놓은 범위 내에 들어오면은 최근 메시지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밖에는 할 수 없고요. 그러면 이 타임스탬프의 문제점은 뭐냐? 장점은 하나의 메시지로 메시지의 최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뒤에 봤던 난스는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근데 얘는 그냥 한번 메시지 보내면서 이 메시지의 최근성을 보장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허용 윈도우가 있기 때문에 메시지를 빠르게 또 한 번 주게 되면은 두 메시지 모두 최근 메시지로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응용에 따라서는 이 두 개의 메시지를 두 번 처리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보통 그 허용 윈도우 안에 아직 벗어나지 않은 메시지들은 보관했다가 중복 검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허용 윈도우 내에 다시 들어오게 되면은 타임스탬프만 놓고 보면은 최근 메시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허용 윈도우가 크면 클수록 이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제공자는 타임스탬프를 내 현재 시간을 찍어야 되는데 다른 시간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마음이겠죠, 실제로는. 조작을 하게 되면은 마음대로 넣을 수 있어요. 또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시스템을 공격해서 그 시스템의 클럭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 컴퓨터를 공격해가지고 여러분 컴퓨터의 시간을 살짝 바꿔놓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나오는 메시지의 타임스탬프 값은 잘못된 값이 나오겠죠. 그런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정직하게 타임스탬프 기법을 쓰려면은 찍는 사람이 시간 동기화를 잘 해야 되고 그 현재 시간을 찍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얘가 그냥 일주일 전 거로 찍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이 타임스탬프라는 값은 우리가 미래 값이나 과거 값이나 계산 못하는 값이 아니에요. 타임스탬프는 형식이 갖춰져 있고 보통 우리가 C나 이런 데 프로그램 하면은 1970년 1월 1일인가 거기부터 이렇게 정수 값으로 계산해서 그 타임 T 값을 계산하잖아요.
그 값을 그냥 넣는 걸로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하는 현재 타임스탬프를 나타내는 뭐 32비트 값, 그거를 넣는 거죠. 그러면 그 받아와서 또 해석하면 되니까 얘가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인지. 그래서 타임스탬프는 내가 원하면 조작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옛날 미래 시간을 찍어서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자는 제공자가 정직하게 타임스탬프를 포함한다는 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걸 신뢰하지 않으면은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타임스탬프 보고는 얘가 지금 만든 건지 일주일 전에 현재 시간으로 만든 건지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신뢰라는 게 또 되게 중요한 요소로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스템 시간이 보호해야 되는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해코지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에 들어가 가지고 그 시스템 시간을 바꿔놓게 되면은 이제 동작이 이 프로토콜 쓰는 그 프로토콜 응용이 제대로 동작 안 하겠죠. 엉뚱한 타임스탬프를 찍어서 자꾸 주고받으니까 거부되겠고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시간이 잘못 찍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찍는 사람의 현재 시간은 올해 크리스마스예요. 예, 크리스마스고요. 근데 현재 보면은 이 입증자, 그러니까 타임스탬프를 찍는 사람, 제공자, 입증자는 현재 시간이 맞아요. 그런데 수신자는 미래 시간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고, 보내는 사람이 미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쟤는 올바른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 경우에 둘 다 수신하게 되면은 이 수신자는 어떻게 될까요? 이 메시지를 억셉트 할까요? 안 할까요? 최근 메시지로. 억셉트 하지 않겠죠. 허용 윈도우를 훨씬 벗어나기 때문에 억셉트 하지 않게 됩니다. 첫 번째, 요 선행 메시지는 우리는 얘는 클럭 동결을 어떻게 할까요? 자기 시간이 잘못했으니까 맞추겠죠. 그럼 그 다음에 또 가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선행 메시지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얘는 올바르게 찍은 거잖아요. 저 수신한 시간이 문제가 있는 거지. 근데 얘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얘도 거부돼요. 그렇죠? 근데 얘는 이 메시지는 언제 되면 유효해져요? 내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유효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타임스탬프 찍는 애들의 컴퓨터를 공격해가지고 시간을 미래 시간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메시지를 보내겠죠. 그럼 그 메시지들은 미래 시간이 찍힐 거예요. 그럼 공격자는 그걸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얘가 올바르게 맞추겠죠. 다시 뭐 문제 있는 거 알고서. 그러면 그 미래 시간이 됐을 때 공격자는 뭘 할 수 있냐면은 그 메시지들을 보낼 수 있어요. 그 메시지들을 보내게 되면은 수신자는 인정하겠죠. 최근 메시지로.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사후 메시지라고 그러는데 이 사후 메시지, 미래 시간이 포함된 메시지예요. 그래서 미래 시간이 포함된 메시지를 못 쓰게끔 해결하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왜냐? 이 시간은 우리가 보통 동기화를 하면은 어떤 값으로 동기화를 해요? 큰 값으로 동기화를 해야 돼요. 그래야 옛날에 썼던 작은 값들은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큰 값을 쓰면 되니까 계속. 근데 이 타임스탬프에서는 둘이 틀리니까 우리 둘 다 2023년을 맞추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은 현재 시간하고 동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설명드리면 타임스탬프의 장점은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메시지의 최근성을 보장해 줄 수 있다. 단점은 그
그 타임스탬프 포함한 사람은 신뢰해야 되겠고, 타임스탬프를 사용하는 시스템 간에 클럭 동기화가 필요해요. 시간 동기화가 필요하고요. 사후 메시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도 뭐 시간을 많이 쓰죠. 우리가 전자 서명할 때도 보통 서명한 시각을 포함합니다. 그것도 타임스탬프 하는 거죠. 현재 시간 찍으니까. 근데 타임스탬프를 찍는 것에 있어서의 문제점들, 그리고 여기서의 클럭 동기화의 요구, 그리고 이 클럭이 이제는 시스템의 중요한 보호 자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해킹해가지고 시간을 누군가가 여러분 컴퓨터를 조작하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걸 살펴봅시다. 난스 기법이에요. 난스는 제공자와 입증자가 같은 사람이고 입증자가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공자가 한 번도 지금까지 쓰지 않았던 난스를 하나 줍니다. 그래서 얘는 그 난스가 와야지만, 회신대에서 와야지만 최근 메시지로 인식하는 거예요. 얘를 쓴 적이 그 전에 없으니까 요번에 이걸 쓰면은 얘가 그걸 넣어줘야 되는 거죠. 저걸 넣어주면은 검증자는 이 암호문을 최근에 만든 암호문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 응답 기법이라 그러고요. 최소한 2개의 메시지가 필요한데, 요 암호문을 보장하려면 미리 난스가 가야 되니까 2개의 메시지가 필요한데, 계속 주고받으면은, 그러니까 내가 3개의 메시지를 계속 최근성을 보장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6개의 메시지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줄 때 얘가 또 MB 주고 그 다음에는 여기다 MB 넣어서 주면 되죠. 그러니까 플러스 1만 하면 되는 거지, 계속 여러 개의 메시지의 최근성을 보장하고 싶다고 해서 늘 2개씩, 2개의 메시지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이전 메시지가 필요한데 얘가 이전에 다른 걸 최근성 보장하기 위해서 같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2번, 3번, 4번 메시지 최근성을 다 난수로 보장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1번부터 4번 메시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6개 메시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한 거고요. 이 난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존에 사용한 난스 값을 절대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보통 난스 값은 어떻게 만들까요? 랜덤하게 생성하는 게 기본적으로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랜덤하게 생성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연히 또 같은 거 쓸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연히 같은 걸 쓴다는 거를 우리가 해시 함수로 생각해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충돌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쓰다가 뭘 바꿔주면 될까? 계속 난스를 내가 랜덤하게 생성해. 그러면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우연하게 일치될 경우가 생겨요. 그 확률이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키를 바꿔줘야 돼요. 키를 바꾸게 되면은 예전에 썼던 난수를 다시 써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KAS로 오는 또는 KAB로 오는 메시지에 있는 난스를 확인하는 거니까 다른 암호문에 어떤 난스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여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KAB를 기대하는데 이 NA가 예전에도 써였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그거를 못하기 위해서는 뭘 바꿔줘야 돼요? 키를 바꿔줘야 됩니다. 키를. 그러니까 난스로 64비트를 쓴다. 64비트를 써요. 그러면 가능한 난수는 2의 64승계가 있겠죠. 근데 충돌이 50% 확률로 이미 충돌이 발생하려면은
몇 개를 만들면 50%가 만들어지냐면은 루트를 씌워요. birthday paradox 때문에. 그러면은 2의 64승의 루트는 2의 32승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64비트 난스를 쓰면은 얼마만큼 쓰면은 바꿔줘야 될까? 키를. 2의 32승의 메시지를 만약 같은 키로 암호화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훨씬 적게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난스 값의 길이와 또 길이에 의해서 이런 난스 같은 것 때문에라도 키는 자주 바꿔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한 일치에 대한 거는 우리가 키를 바꿈으로써 해소를 보통 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난스 기법을 쓰는 전형적인 방법이 방식 1입니다. 우리가 그 이전 노트죠, 그렇죠? 이전 노트에서 봤을 때도 난스를 평문으로 주고 그 난스를 암호문에 포함해 줘서 이 암호문이 최근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식을 많이 쓰는데 사용하다 보면은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난스도 암호에서 가고 그 암호문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난스가 이 암호문의 최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요소는 아니에요. 요 두 번째 거를 두 번째 거의 최근성을 확인하기 위해 그 전 암호문에 포함한 거죠. 형태가 그렇게 된 거고요. 근데 항상 이렇게 똑같은 키로 암호화된 게 왔다 갔다 할 때는 얘와 얘의 형태가 달라져야 되죠. 이게 안 다르면 그냥 아무나 이거 대꾸해 줄 수 있잖아요. 반사시키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암호문 쓸 때에는 1번과 2번의 암호문 형태는 당연히 다르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최근성을 보장하는 형태는 좀 아니에요. 근데 이런 형태로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NA가 일로 갔는데 NA가 풀어서 왔잖아요. 그러면은 이 앨리스는 밥이 이 암호문을 제대로 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방식 2는 지금 설명하는 메시지 최근성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이지만 난스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 NA가 예측 가능하면 안 돼요. 다른 건 예측이 돼도 돼요. 예전에 쓰지만 않았으면 됩니다. 근데 얘는 예측이 되면 안 돼요. 왜? 예측이 되면은 이걸 안 풀어봐도 올바른 NA를 응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방식 2는 메시지 최근성을 보장하는 기법은 아니지만 이제 예측이 가능하면 안 된다는 거고, 이거는 예측이 가능해도 돼요. 다만 예전에 썼던 거를 또 쓰면 안 되고, 예전에 썼던 걸 또 안 쓰기 위해서 보통 우리는 랜덤하게 랜덤하게 난스를 생성하는데 그 난스를 중복해서 쓰지 않기 위해서 이제 키를 자주 바꿔준다라는 거고요. 이 난스는 굳이 꼭 암호문에 대칭 암호 알고리즘 암호화된 암호문의 최근성을 보장하기 때만 쓰는 게 아니라 맥값의 최근성이라든지 전사 소명의 최근성이라든지 할 때도 같이 활용할 수 있어요. NA를 주고 그 NA가 맥에 들어가든 전자 소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전자 소명 값이 요번에 만들어졌다. 맥 값이 이번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임스탬프와 난스를 비교해 보면은 타임스탬프는 제공자와 입증자가 같고 검증자가 달라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의 메시지로 그 메시지의 최근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난스는 제공자하고 검증자가 같고 입증자가 달라요. 그래서 두 개의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제공을 하고 입증을 하고 검증을 하는 거예요. 입증자의 정직성이 요구돼요. 얘는 타임스탬프를 찍는 사람이 현재 값을 제대로 찍어준다는 걸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는 그런 신뢰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준 것만 포함해서 주면 되는 거예요. 저쪽 입증자를 내가 신뢰하고 말고 할 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입증자는 받은 것을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지 입증자가 뭔가를 다른 걸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의 메시지로 최근성을 보장할 수 있고 난스는 2개가 필요한데 이게 2개로 계속 늘어나는 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여러 개의 메시지의 최근성을 보장할 때 그럴 필요가 없고 클럭 동기화 메커니즘이 필요하고 불필요하고 얘는 사후 메시지 같은 심각한 문제도 있지만 쟤는 그런 문제는 없고요. 메시지 바인딩 기능은 없고 기능이 있어요. 이 바인딩 기능이라는 거는 이 1번 메시지와 2번 메시지가 연결된다는 거예요. 1번에 대한 회신이 2번이라는 거에 대한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NA가 들어오니까 이런 것들도. 그래서 바인딩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로 쓰는 거는 타임스탬프하고 난스인데 타임스탬프 대신에 우리가 또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카운터입니다. 카운터. 그래서 카운터는 양쪽 사용자들이 카운터를 유지하는 거예요. 카운터를. 그리고 매번 사용할 때마다 나는 내 현재 카운터 값을 1 증가시켜서 그 카운터 값을 암호문에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를 수신한 사람은 메시지를 복호해서 카운터 값을 확인해요. 그리고 이 카운터 값이 내가 유지하는 카운터 값보다 크면 최근 메시지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 현재 카운터 값을 메시지에 포함된 카운터 값으로 동기화를 시킵니다. 일치시키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보낼 땐 그거에 또 플러스 1. 그럼 얘도 또 최근에 온 거겠죠. 얘는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얘가 못 받았어요. 망가졌어요. 그럼 또 증가시켜야겠죠. 이렇게 와도 이 현재 값보다는 얘가 더 큰 값이겠죠. 그러면 오케이. 나는 이렇게 가는 거야. 항상 큰 값으로 동기화하면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카운터를 쓰면 좋은 점은 뭐냐? 사후 메시지 문제가 없어요. 미래의 카운터 값을 쓴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게 허용 윈도우가 있는 게 아니니까 항상 카운터는 큰 값으로 동기화해 줄 수가 있습니다. 타임스탬프는 동기화를 어떻게 해야 돼? 서로 간의 차이로 동기화시키는 게 아니라 현재 시간과 동기화시키는 거죠. 그렇죠? 타임스탬프는. 그래서 그런 이점도 있지만 타임스탬프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운터는 사후 메시지 같은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타임스탬프가 카운터 기법에 비해서 좋은 점은 뭐냐면은 카운터를 내가 n명하고 쓰려고 그래요. 그럼 마다 다른 카운터를 써야 돼요. 똑같은 카운터를 쓸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동기화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카운터는 각각 사용자마다 다른 카운터를 써야 돼요. 그런데 클럭은 어때요? 클럭은 그냥 하나만 있는 거죠. 내가 100명하고 통신하든 1000명하고 통신하든 그냥 표준 시간하고 동기화해서 사용하면 돼요. 근데 카운터를 쓰면은 내가 1000명하고 통신해야 되면은 1000명하고 쓸 카운터가 개별적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카운터는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주로 쓸 수 있냐면은 보통은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할 때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카운터 하나씩 유지해서 쓰는 건 종종 있어요. 어차피 서버는 각 사용자마다 정보를 유지하죠. 계정 정보, 여러 가지 정보들을 유지하니까 거기에 64비트 카운터를 하나 더 유지하는 게 큰 부담이 안 돼요.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서버하고 통신할 때 서버와 통신하기 위해서 카운터를 하나 유지하는 건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1000명하고
통신해야 되는데 1000명의 카운터를 내가 늘 내 클라이언트가 유지해야 된다면은 그거는 이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운터는 우리가 카운터로 아까 32비트, 64비트 쓴다고 했는데 64비트 카운터를 쓰면은 어쨌든 제한적이죠. 0부터 쭉 증가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그 맥스 값에 도달하겠죠. 근데 그 맥스 값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 걸릴까요? 이제 연습 문제 있긴 한데 그 연습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걱정은 안 해도 돼요. 1초에 카운터 값이 1 증가한다고 가정해놓고 64비트 카운터가 맥스 값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해 보면은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려요. 그 얘기는 내 응용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맥스에 도달할 일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내가 만약 되게 짧은 카운터 썼어요. 그럼 이 카운터가 어떻게 돼? 순환이 되겠지.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나는 늘 증가되는 카운터가 필요한데 옛날에 썼던 5가 다시 최신 5가 되면은 카운터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제한적인 우리가 카운터 쓰면은 뭔가 32비트, 64비트 뭔가 결정했을 텐데 그러면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반복되지 않을까라고 걱정할 수 있는데 그냥 조금만 긴 카운터를 쓰면은 반복될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 연습 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한번 풀어보면은 64비트 카운터를 1초에 한 번 증가한다고 가정했을 때 맥스 도달할 때까지 얼마 걸릴까?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그거를 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물론 카운터도 이제는 그렇게 되면은 보호해야 된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카운터를 조작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 내 카운터가 이제 100인데 갑자기 누가 공격해서 얘 100을 50으로 내려버렸어요. 그러면 예전 메시지를 최근 메시지로 인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그러니까 카운터를 유지하든 타임스탬프를 유지하든 거기에 의존해서 메시지의 최근성을 우리가 검증하는 거기 때문에 그 요소들이 해킹 당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난스는 그런 게 없죠. 매번 그냥 랜덤하게 생성하는 거니까 그런 문제는 없는데 카운터를 쓰든 또 타임스탬프 쓰든 그 자체가 보호해야 될 중요한 자산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요소가 최근에 만들어진 요소라는 걸 알게 됐어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러면은 그 요소를 사용한 메시지는 또 뭐예요? 최근에 만들어진 메시지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키가 최근에 만들었다는 거를 이제 확인했어요. 근데 그 키로 메시지를 암호문을 받았어요. 그럼 이 암호문은 언제쯤 만들었다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보장된 키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암호문도 최근에 만들었다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도 이 최근성에 대한 믿음을 또 확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메시지의 최근성 기법을 살펴봤는데 이 메시지의 최근성 기법은 암호문 전체가 최근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건 얘가 이 암호문 전체가 최근에 만들어졌다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하게 확인하고 싶은 거는 KAB가 최근에 만들었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KAB가 최근에 만들어졌다는 것은 난스 기법, 타임스탬프 기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필요한 게 또 신뢰의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설명